우리나라는 북쪽에 있는 공기 흐름에 또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는 서쪽에서 공기가 들어오니까 대륙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 평균적인 것보다 약 2배 정도 기온 상승이 빠른 상태에 있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 지역은 다 아예 열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2100년에 산악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아예 열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고요. 은퇴를 했고, 지금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데 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까요? 일단 이 온실가스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출을 하게 되면 이건 계속 누적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적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배출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농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고,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기온은 상승되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서 온실가스를 이제 많이 배출을 했는데,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어린 세대, 미래 세대는 우리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편익을 누렸는데 그러한 편익이 하나도 없이 앞세대가 배출해 놓은 이 온실가스로 인한 이러한 위험을 감당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성세대가 기후위기를 막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세대 간에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또한 의미합니다. 한국의 기온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약 2배 정도 빠르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평균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이제 기온이 상승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제 기온 상승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위도가 북극권에서 위도가 이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 상승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이유는 이 북극권은 눈이나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원래 이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갔는데, 거기가 기온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눈이 녹고 얼음이 녹게 되면 이 토양이 드러나고 거기서 식생이 자라게 되죠. 그러면 이제 햇빛이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온 상승이 다른 지역에보다 이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빠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똑같은 열이 더해진다라고 해도 바다보다 육지가 훨씬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북쪽에 있는 이런 공기 흐름에 더욱더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는 서쪽에서 공기가 들어오니까 육지, 대륙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 평균적인 것보다 약 2배 정도 기온 상승이 빠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눈이 녹거나 얼음이 녹거나 하는 게 지금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기온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해마다 더 덥고 습해지는 여름, 한국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접어든 걸까요?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가 아열대 기후에 이제 속하는데요. 이미 남해안 지역까지 이 제주도 날씨처럼 이 아열대화가 지금 다 있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2050년도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 지역은 다 아예 열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후 위기를 갖다 적극적으로 막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남한 영역의 약 30% 정도가 2100년에는 아열대 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우리가 기후위기를 전혀 막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2100년에 산악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아열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열섬 현상은 폭염을 더 악화시킨다고 하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도시 열섬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이유가, 이 도시를 우리가 시멘트하고 이제 아스팔트로다가 이제 덮어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열을 이 아스팔트와 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도시 주변보다 이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열섬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 열섬 효과를 이제 막으려고 하면 결국 이제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덮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를 토양으로 다 바꿔내야 됩니다.
이거를 토양으로 바꿔낸다. 다시 말해서 이제 도시, 숲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도시, 숲 공원이 돼서 이 토양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게 아스팔트하고 시멘트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햇빛을 받아서 바로 그게 온도를 높이는 그 효과가 있는데, 만약 이게 숲이 되게 되면 그 토양에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그 햇빛 에너지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많이 안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숲에서는 보통 도시 그 주변보다 한 1도 내지 3도 정도로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대형 숲 같은 경우는 주변보다 한 3도 내지 5도까지도 온도를 떨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담식으로 곧 열대 과일을 기를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고도 하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아열대화까지는 극히 이제 남부 해안 지역까지만 지금 아열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전 지역에서 항시적으로 뭐 그렇게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특히 우리가 온실가스 이거를 줄이는 노력을 전혀 안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산악 지역을 제외를 하고 나서는 열대 과일이 이제 다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뭐 10년, 20년 뒤의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2100년경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폭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 특히 습도 온도와 관련된 생리적 한계로 어떤 게 있나요? 우리 몸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걸 우리 안에서 이제 에너지로 다 쓴 다음에 그게 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의 몸은 1시간에 한 1도 정도의 열을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체온하고 가까운 35도 이상이 되면 이제 주변 온도하고 거의 가까우니까 열이 잘 안 나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35도 선에서 그래도 살 수 있는 이유는, 30도 이상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땀이 나오거든요. 땀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증발을 하면서 우리 이제 열을 뺏어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보통 빨래가 습도가 높으면 잘 안 마르잖아요. 습도가 굉장히 낮으면 굉장히 빨리 이제 마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처럼 만약에 습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땀이 빨리 증발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한 35도인데 습도가 거의 100% 가깝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습고 온도 35도라고 하는데, 그러한 온도와 그런 습도에서는 우리가 흘린 이 땀이 증발을 하질 않아요. 결국 우리 몸에서 이 열을 못 빼내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조건에서 한 서너 시간 뺏기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론적인, 이 습고 온도 35도가 이론적인 이러한 온도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서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종종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 더위라고 하는 거, 특히 우리나라에서 무더위라고 하잖아요. 그 무더위라고 하는 그 무자가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리을이 떨어져서 이제 무더위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더위가 이게 그냥 온도가 높은 것보다도 바로 이 습도까지 같이 높아지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기온이 한 40도가 돼도 습도가 굉장히 낮으면, 그늘 밑에 가 있으면 그럭저럭 우리가 몸에서 땀이 잘 증발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35도에서 습도가 거의 100%다 그러면 우리는 그늘 밑에 간다 해도 땀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곳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적으로다가 지금 1.5도를 막기 위해서 2050년 탄소 중립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비용이 있잖아요.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을 이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GDP의 약 4% 정도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탄소 중립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GDP의 4%가 어느 정도냐? 지금 전 세계에서 국방비로 GDP의 약 2%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비용의 약 2배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차 대전 때 그때 영국이 국방비로 GDP의 55%를 썼습니다. 미국은 37.5%를 썼고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위험을 막고 민주주의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지키고 했는데 그때 GDP의 거의 절반을 썼다라고 해서 영국 시민이나 미국 시민이 뭐 굶어 죽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다 건강하게 살아남았고 또 나라도 다 지켜냈죠.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전쟁의 비용의 1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이 기후 위기는 우리가 넉넉히 막아낼 수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결코 우리가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기후 위기를 못 막는 건 결코 아니다. 바로 이러한 전환을 하겠냐라고 하는 여기에 바로 기후 위기에 이것이 실제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가 결정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